안녕하세요. 이현훈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문제, 특별히 부동산 관련한 부채 문제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주최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한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계속 긁어먹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금융 시스템 위기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그런 컨퍼런스를 했어요. 또 이 자리에는 이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또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또 금융감독원 원장이 함께 참가해서 마지막 세션에서 토론까지도 했고 또 그래서 새로운 대안까지도 나름대로 제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는 제가 크게 했는데 좀 그 토론 내용을 보고 좀 실망을 좀 했는데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왕이면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우리나라를 정말 살기 좋은 사회로 좀 바꾸는데 같이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부채 규모예요. 이제 국가 부채 하면 기업 부채, 가계 부채, 그리고 이제 정부 부채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기업 부채는 말 그대로 기업들이 빌린 거죠. 그래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2,798조, 그러니까 한 2,800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계부채는 한 2,283조 정도 되고 정부 부채는 1,140조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것을 이제 GDP 대비로 보면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GDP 대비로 보면 기업 부채가 한 114% 정도 좀 더 되고요. 그리고 가계 부채는 한 90.7% 정도 된다.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가계 부채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더 위험한 게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전에 1997년 외환위기 발생할 때는 기업 부채가 많아도 특별히 이제 단기 부채가 좀 많아서 문제가 터졌는데 이번엔 그런 측면은 좀 그 당시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이제 가계부채가 좀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특별히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부동산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이것이 가계들의 이제 전반적인 부실로 나타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채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다시 또 시스템 위기로 이렇게 전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정부 부채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다. 뭐 이 통계 자료는 한 GDP 대비로 한 4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디는 뭐 한 50%가 살짝 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 그 정도 된다. 그래서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이 두 개를 합하면 우리가 민간 신용이라고 하거든요. 민간 그러니까 기업도 민간이고 가계도 민간이니까요. 이 두 개 다 합하면 한 이 GDP 대비로 200%가 좀 더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컨퍼런스의 표지 화면이에요. 이게 마침 한국은행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자료가 그날 발표하는 자료 그리고 또 이 세 분이 토론하는 자료가 좀 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더 자세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되었어요. 이게 좀 기왕에 많이 보도되었으면 좋았었겠는데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이 에, 발표 내용, 주된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이 뭔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크게 세 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했고 하나는 이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했는데요. 여기 보면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김영원 국장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말 부동산 관련 대출이 한 2,681조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가계대출 그리고 기업대출 그 속에 보면 부동산 관련한 대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대출 중에서 특별히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동산 관련 대출 전부 다 한꺼번에 묶어놓고 보면 한 48.8% 정도 되더라. 또 기업들도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25.9% 정도 되고 또 아예 부동산 건설업 관련한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서 빌려간 돈이 한 23% 정도 되고 또 부동산 PF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이제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것을 우리가 부동산 PF라고 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그것이 한 7% 정도 되더라. 어쨌든 이것이 19년 이후에 2019년 이후에 연평균 한 8% 정도 계속 빠르게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GDP 대비로 보면 이게 계속 빠르게 증가했다. 이게 빨간 선입니다. 이게 빨간 선이 보면 2019년 말에 한 57%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66%까지 거의 10%포인트 정도 이렇게 빠르게 지금 상승했다는 거죠. 한 5년 남짓 하는 기간 동안에 10%포인트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집중해서 좀 봤던 발제는 바로 한국은행의 이제 금융시장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국장 최영훈 국장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가계가 빌려간 대출 중에 부동산 관련한 대출, 그리고 또 기업이 빌려간 부동산 관련 대출을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 중에 부동산 관련한 것이 계속 빠르게 증가하더라. 근데 최근에 좀 감소한 듯한데, 그래서 이 정도는 되게 높은 수준이다. 근데 호주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이 이게 한 1,000조 정도 되는데, 이게 전세 보증금, 이렇게 말이 좋아서 전세 보증금이지 이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그것도 대출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지금 이게 뭐 100% 수준이 아니라 이게 15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정확히 보면 한 136%라고 하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기업들 측면에서도 보면 이 부동산 관련한 이런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이 좀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원 배분이 계속 비효율적인 분야로 몰려가고 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 이 부동산 부문하고 이제 비부동산 부문이 바로 제조업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건설업 분야하고 제조업 이렇게 보면 실제 이제 부동산 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낮더라. 이게 이제 BIS라고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해가지고 이제 국제 결제 은행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 보면 국가별로 이렇게 보면 이 부동산 건설 쪽으로 대출이 몰리는 그러한 나라일수록 이 그 나라의 기술 수준 증가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더라, 그런 얘기고요. 제조업 분야로 대출이 많이 갈수록 당연히 기술 수준이 발전이 더 되더라. 이게 너무 공자님 말씀과 같은 건데, 어쨌든 그러한 결과 실제 있고, 또 이 GDP 대비로 민간 신용 비중을 보면, 이 민간 신용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20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대출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한 120%, 130% 정도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더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률이 도리어 더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역의 관계가 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이게 소위 정의 관계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많아지면 이게 역의 관계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계속 증가하면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원 자체가 전부 다 이게 비효율적인 대로 자꾸 몰려가니까 이 총요소 생산성이 증가가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락하는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좀 전에 이제 여러 나라를 이제 동시에 봤을 때 이야기고,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 말로 GDP 대비로 한 200%좀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실제 이제 통계 분석을 해보면 150%를 좀 넘어서는 순간부터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1인당 GDP 성장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 성장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도리어 더 떨어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간 신용이 자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더 둔화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금융안정 리스크 문제다.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내부적인 충격 아니면 외부적인 충격이 딱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집값이 갑자기 하락을 했어요. 하락하면 이 부동산 담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또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이제 부실 채권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인 이 금융 시스템 위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또 이게 외부적으로 지금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먹거리인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고 반대로 또 수입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 환율이 막 치솟아 오르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충격을 세게 줘버리면 이게 집값이 하락하고 또 주식 가격이 막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도 있다. 뭐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 금융 기업들이 금융 기관들이 쉽게 이제 돈을 그동안 번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만 하면 그냥 이자 수입만 받아가지고 쉽게 뭐 엄청난 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뭐 배당도 제일 많이 했다. 뭐 지난해 뭐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산업이 정말 제대로 어떤 위험 분석을 해서 정말 미래 먹거리 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그냥 손쉽게 그냥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려주니까 이게 결국은 이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이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이 연구 논문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눴더라고요. 하나는 수요 측면, 그리고 공급 측면, 그리고 규제 측면. 이렇게 수요 측면은 이제 수요가 누구예요?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게는 가게대로 너무 부동산 분야로 자산이 전부 다 몰입되어 있더라. 너무 몰려 있더라.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당연히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이게 부동산은 절대로 불패다. 그러니까 계속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동산 분야로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그쪽에서 실제 이익도 많이 내더라는 거죠. 또 공급 측면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들이 손쉽게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비은행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도 당연히 새마을금고와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손쉽게 그냥 부동산 PF 이렇게 하면 10% 20%씩 이렇게 막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려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정책금융 정부가 또 싸게 돈을 막 빌려주니까 그렇다. 이것도 제가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으면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그리고 정책 측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정책 측면. 제가 만약 토론 갔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보면 그래서 정책 금융 돈을 정부가 나서서 막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거 정부가 싸게 돈을 막 빌려주네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2%포인트 이렇게 낮게 막 돈을 빌려주니까 사람들이 그 싼 돈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뭐 두 가지 묶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규제를 너무 느슨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이런 것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벌어들는지 소득 대비로 내가 최대 빌릴 수 있는 돈을 엄격하게 이걸 좀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돈을 막 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여기부터 계속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가계가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이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체 자산 중에 한 64%가 다 부동산이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OECD 자료인데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는 제 기억엔 79%라고 했거든요. 전체 가계자산 중에 한 79%가 다 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게 문제다 하는 거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요 측면 또 하나 이제 꼭 생각하는 것이 너무 주택 가격이 그동안 계속 실제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자산하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집도 있고 뭐 아니면 주식도 있고 아니면 정기 예금, 은행에 그냥 예금이나 적금으로 맡기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금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금값이 최근에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이게 파란색이에요.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듯 하지만 이게 2012년부터 보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것에 비하면 어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집을 하나 사놓으면 이게 최고네 이렇게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다만 이제 2022년 이후에 얘가 좀 떨어지는 듯하고 최근에 이제 지방 아파트는 도리어 이제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 하다못해 수도권 그리고 이제 강남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부가 계속 문제는 집값을 띄우는 정책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이 집을 하나 사놓으면 이 자산 가격이 뭐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니까 다른 거 뭐 금이나 뭐 예금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돈이 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코스피 주가 지수도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너무 돈이 자꾸 부동산을 몰리니까 이 주식으로 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또 정부가 그렇게 유도해서 그렇고 뭐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 다른 지표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실제 기업 측면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업종 이 사업체 수가 여기 보시면 사업체 수가 부동산업이 이게 빨간색인데요. 다른 거에 비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또 실제 보면 업종별 매출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 빨간색 점선이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이 제일 높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항상 보면 이게 완전 금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가게도 보니까 거기서 뭐 분양을 받거나 뭐 집을 사놓으면 그러면은 뭐 다른 자산에 투자한 것보다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다른 거 그냥 뭐 이런 뭐 제조업이나 뭐 도소매업이나 다른 서비스업 뭐 어떤 미래 먹거리 관련한 그러한 기업 활동보다도 이거 부동산 건설업 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글로 자꾸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왜 그렇게 갔겠어요? 당연히 정책을 그렇게 썼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자기 자본 비율이 이 맨 오른쪽이 부동산업인데 제일 낮아요. 한 26.6%밖에 안 되고 부채 비율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높아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계속. 거기다가 이제 이 또 한 가지는 실제 이제 은행들이 계속 돈을 너무 쉽게 빌려준다. 그래서 은행의 수익 구조를 보면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이자 수입으로 다 90% 이상은 다 은행들이 그냥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자 수입으로 그거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게 물론 더 많긴 합니다만 이게 한 73%밖에 되지 않는다. 그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투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은행들이 이제 영업 역량을 계속 키울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것도 하나의 문제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정책 금융이다. 이건 정책 분야로 들어야 되지 단순하게 이게 그냥 마치 공급의 하나도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용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이제 집을 살 때도 너무나 지나치게 정책 대출을 많이 해준다. 한때는 뭐 특례 보금자리론 또 한때는 뭐 지난해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 올해도 뭐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이런 거 계속 해주면서 시중금리보다 훨씬 싸게 빌려준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까지도 이게 뭐 전세 뭐 10억짜리면 10억을 다 빌려줘 버리고 그것도 보증까지도 해버리니까 이게 정말 계속 전세금을 이렇게 높이고 그게 또 집값을 또 밀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실제 여기 보면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버팀목 대출 이것이 다 이 정책 대출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은행 주담대 파란색보다 훨씬 더 낮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포인트 정도 이제 낮게 돈을 빌려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돈을 빌려서 집 사고 투기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해도 한 60조 정도 이렇게 풀었고 올해도 한 60조 정도 푼다고 하는데 전체 GDP 대비로 한 87조 정도 이상 풀면 안 된다. 그렇게 더 풀면 GDP 대비로 그 가계부채 비율이 자꾸 증가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87조 원 중에 60조는 전부 정부가 아예 의도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 주택 드림 대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세부터 또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자꾸 빚내서 집을 사는 수밖에 없다. 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규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BIS 기준,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그러니까 국제 결제은행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그래도 신용 안정성을 위해서 뭐 소득 대비로 뭐 부채를 얼마 이상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나름대로 권고사항인데 우리나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 스트레스 DSR도 지금 벌써부터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3단계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밀어놓고 있잖아요. 이걸 계속 미루면서 계속 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 정부가 그냥 유도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부동산 신용 증가 적어도 GDP 대비로 이제 볼 때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해야 된다. 뭐 자본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 뭐 신용 공급 체계를 뭐 전반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냥 공자님 말씀을 여기 좀 하셨는데 뭐 당연히 뭐 맞는 얘기인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건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마침 이게 마지막 세션에서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이제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한 45분 동안 이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 토론하는 내용을 제가 아주 자세히 봤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좀 약간 실망했습니다. 이제 내용은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앞에서 세 사람이 이제 발제가 있었고 또 토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자기들도 봤는데 뭐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부채가 많다. 이 민간 부채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부동산 담보 신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러면 문제가 있다. 이제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딱 제안한 게 바로 이거예요. 지분형 모기지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써 있어요. 1억 원 정도 내가 돈이 있어요. 근데 내 10억 원짜리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9억 원을 빌려야 되잖아요. 이거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자꾸 빌려줬으니까. 아니, 빌렸으니까. 그동안 뭐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정책 대출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할 수 있는 여력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더 이상 이제 주택 수요가 없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이제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걸 또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억짜리 집을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근데 갖고 있는 돈이 1억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9억을 빌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4억만 빌려라. 4억만. 나머지는 정부가 빌려줄게. 그게 뭐냐 주택금융공사가 50%는 나머지 빌려줄게. 그러니까 공동 지분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공동 지분으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6월까지 그걸 발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월이면 지금 이거 대선이 있는 때인데 어떻게 지금 이것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건지 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이제 전체 가액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자기 돈은 10%밖에 없고 40%는 돈을 빌리고 그리고 이제 정부 이 주택금융공사가 무려 절반 50%는 지분 형태로 이제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개인이 더 이상 살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안 되니까 정부가 절반 대줄 테니까 집 사라. 그러면서 집값 띄워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집값이 실제 이제 올라가면 어떡하냐. 집값이 올라가면 그래서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짜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개인은 이제 40만 원 돈 빌렸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이자는 갚고 있었던 거예요. 이자 갚는데 그 이자는 실질적인 시중 금리보다 더 싸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0만 원만 갚아라.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처음에 50% 지분 참여했으니까 이제 두 배가 증가했으니까 100만 원 갚아라. 그럼 나머지 그럼 얼마가 남아요? 이제 100만 원 갚고 이게 200만 원이 됐는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이 됐는데 100만 원 정부에 갚고 그리고 40만 원은 은행에 갚고 나머지 이제 60만 원은 개인이 갖는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1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만 원 그동안 또 실컷 살았고 그래가지고 무려 60만 원 하니까 얼마나 뻥튀기 한 거 6배로 뻥튀기 이게 다시 한번 투기판을 또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요?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지나치게 계속 지금 정책 대출을 하면서 뭐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이제는 또 20대 대상으로 뭐 한다고 했는데 이거 그림 보세요. 이게 22년, 23년, 24년 누가 집을 많이 샀나 이렇게 보니까 이 전통적으로 40대가 제일 많이 사고 그다음 50대 많이 샀는데 이제는 23년, 24년은 30대가 큰 손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정부가 계속 돈을 20대,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빌려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20대한테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해가지고 20세부터 39세까지 3억까지 빌려주겠다. 거기에다 또 아이까지 결혼해서 아이 나면 뭐 4억까지 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대가 무슨 집을 사냐고요.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댓글에 그렇더라고요. 아니 20대가 아니라 이제 10대까지도 이제 할 거다. 10대가 아니라 아이 나면 바로 그 애기한테 돈을 빌려줄 거다. 또 거기 더해서 이제 아예 임신만 하면 바로 그냥 거기다가 아이 명의로 돈을 빌려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비아냥거리면서 하시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 아닙니까? 정말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이런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정부가 해야 될 정책은 공공주택을 정말 양질의 공공주택을 좋은 그러한 위치에다가 좀 많이 공급해 줘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는 지분형 이러한 모기지가 결국은 뭐예요? 다 정부의 돈이잖아요. 그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공주택을 좀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고 플러스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왕이면 세제를 이 보유세는 좀 높이고 보유세는 OECD 평균 정도로 높이고 반대로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양도소세는 좀 낮추면 사람들이 그냥 억지로 그냥 집을 갖고 있으면서 집값 오르기를 바라지 않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집을 좀 시장에 내놓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벌어들이는 어떤 자본 이득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좀 교회로 나가셔서 좀 여유 있는 그러한 노후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공급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러면 젊은이들이 정말 더 싸게 정부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이렇게 뭐 지분형으로 참가하지 않아도 그럼 젊은이들이 정말 좋은 집을 그냥 공공주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민영주택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제가 사고 그래서 또 결혼하고 아이도 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선순환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정부가 좀 그런 정책을 좀 써주면 좋겠어요. 자꾸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시장을 교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뭐 정권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계속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제발 그렇게 계속 정말 잘못된 정책을 계속 반복하면서 집값 띄우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계속 이렇게 침몰시키면 안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왕이면 여러분 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고요. 이런 영상은 좀 많이 공유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